녹화를 하는데요. 왜 하느냐 하면은 이 결석한 분이 있을 때 그 수업의 결손이 없도록 하려고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한 이제 결석을 하셨을 때는 제가 수업 들을 테니까 녹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녹화를 빠뜨리지 않고 해가지고 어디다가 올려드리냐면은 여기 김원장 회계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게 제 채널인데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을 딱 보시면 몇 월 며칠 날 몇 교시 수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빠진 부분을 들으실 수가 있고, 지금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뭔 일이 생기셔가지고 내일까지 못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지금 녹화를 하는 겁니다. 결석생이 없을 때는 녹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이제 결석생이 있을 때 하는데, 빠졌을 때는 수업이 그만큼 하루 4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몽땅 빼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이어서 162페이지 근로소득세 납부 7번째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 같은 걸 납부하면 세금 영수증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건 뭐 증빙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증빙이지만 우리 그 일반적인 그 정규 증빙하고는 좀 다릅니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근로소득세 납부 내용을 한번 보시죠.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원천 징수했던 거 있죠? 그 중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라는 거래입니다. 현금 납부했으니까 이제 출금전표 쓰면 되는데,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용산서무소에다가 요 22만 5,420원을 납부했습니다. 우리가 세금 중에서 소득세, 이게 바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고요. 지방소득세, 이거는 구청이나 시청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 관할 세무서가 용산 세무서에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 급여니까 3월 10일까지 납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하면은요. 자, 이 소득세 부분을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받아가지고 회계 처리를 예수금으로 해놨었죠. 기억나시죠? 예수금. 그때 예수금을 부채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로 봤으니까 오늘은 납부했으니까 예수금이 차변에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납부하면 예수금이 부채 감소 차변에 와야 되고요. 예수금 계정 차변에 기입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이 현금입니다. 현금. 잘 아시죠? 자산 감소니까. 자산 감소 대변인 거죠.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에 해당되는 거래입니다. 금액은 22만 5,420원이죠. 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이니까요. 일반 전표에 3월 10일. 차변이 예수금. 부채 감소. 거래처는 용산세무서라고 넣어줄까요? 용산세무서. 네, 적요는 예수금 납부를 한 거죠. 예수금 납부. 그래서 여기다 그냥 타자 합시다. 소득세. 소득세 납부. 2월 급여분 소득세 뭐 이렇게 자세히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넣었어요. 자, 금액은 225,420.
대변은 이거 출금 점포를 바꾸면 되는데 이때 바꾸는 방법 이거 구분을 저는 지금 바꾸면 돼요. 출금 이렇게 바꾸면 한 줄로 그냥 끝납니다. 차변 대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출금으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구분만 1번으로 바꿨어요. 여기 밑에 두 번째 줄에 대변 입력된 건 아무것도 입력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죠. 다음 그 밑에 있는 거래 입력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도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데요. 3월 2일 날 3월 10일 날 납부했는데 여기는 왜 3월 2일? 3월 2일 날 고지서가 온 것 같습니다. 자, 납부는 3월 10일 날 했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절반이고 또 회사가 절반을 부담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이라는 개념 과목 보이죠? 50%인 25만 1,000원은 원천징수한 금액이고, 원천징수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나요? 원천징수는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회사가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징수한다 해서 원천징수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걸 예수금으로 처리했었죠. 이걸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내용이고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이다. 나머지니까 50%가 회사 부담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회사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25만 1,000원을 하나는 예수금 또 25만 1,000원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정 과목이 다 나왔습니다.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했으니까 차변, 예수금 부채 감소했으니까 차변이죠. 그러니까 대변이 뭐예요? 보통예금 대변인 것이죠.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줘야 되니까 신한은행이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수행합시다. 날짜는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날짜에 아까 소득세 납부한 그 밑에다가 납부하겠습니다. 같은 날짜에 거래가 둘 이상이면 번호가 바뀝니다. 전표 번호가 하나가 증가하게 돼요. 자, 대변부터 입력해 볼까요? 이번에는 4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 코드 거래처 코드는 신한은행 보통 98002. 자, 적요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라고 여기다가 타자를 하는 게 낫겠네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502200 자, 이제 차변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예수금이 50% 254번 예수금. 자, 거래처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고요. 적요에서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251 100원. 또 차변입니다. 차변 3번 복리후생비 811번이고요. 복리후생비는 거래처 넣지 않아도 돼요. 자, 적요는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죠. 251 1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복리후생비, 대변의 보통예금.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고요. 차변의 예수금은 부채 감소. 그리고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비용 발생이 되죠. 자산이 감소한 것만큼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원리를 알고 가면은요. 자, 여러분들 이 등식 생각나시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재무상태표 등식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지금 자산이 얼마 감소했냐면 요만큼 감소했죠. 502 200원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채하고 자본도 합쳐서 이만큼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직접 부채 감소 여기 251 여기 나오죠. 251 100원 예수금이 부채 감소니까. 자, 그러면 비용 발생과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발생과 자본 감소하고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이 줄어들죠. 맞습니다. 이익이 줄어드는데 왜 자본이 감소할까요? 자, 거기까지 아셔야 돼요. 네.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감소합니다. 근데 이익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해요. 이유는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 당기 순이익이 나중에 기말 자본에 더해져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했죠. 그 이익 난 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게 자본 개정 과목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결산 분계 시험 볼 때 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나오는 답이 하나 있어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면 그게 답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손익집합계정, 손익집합계정의 잔액, 그게 당기 순이익이거든요. 그것이 어디로 대체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게 답이에요. 이거 근데 답을 못 쓰는 분이 많아요. 오늘 알려드렸는데 그날까지 이걸 기억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유 이거 뭐지? 뭘 물어본 거야? 네, 뭘 물어본다고요? 우리 결산할 때는 수익과 비용을 하나로 집합시켜요.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에,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에 집합시켜가지고 그걸 그래서 우리가 집합손익이라고 해요. 그 차액, 자 수익이 크니까 차액은 차변에 발생할 거예요. 그것을 어디로 보내요? 자본으로 보내줘요. 대체분계.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용이 이만큼 25만 1,100원 발생한 만큼 이익이 감소해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금액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다. 네. 자, 회계 처리의 회계의 순환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좀 복잡한 설명이 되는 거고,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이 발생하면 반대로 자본이 증가하겠죠. 예?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재무상태표 개정에 자본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자산과도 영향이 됩니다. 왜?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자산도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산도. 왜냐? 자산이라는 건 부채와 자본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자본이 증가한 것만큼 부채나 자본 둘 중에 하나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산이 감소했으면 부채나 자본도 둘 중에 하나는 그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모든 거래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 관계를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지금 하나는 부채고 하나는 비용이고 하나는 자산인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는 게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비용 발생은 수익을 감소시키는 거요. 이익이 감소하면은 이익이 감소한 것만큼 자본이 감소하는 거다. 자본과 이익은 서로 정비례합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 증가, 이익이 감소하면 자본 감소한다. 즉각 일어나는 건 아니고 결산함으로써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감소해버리는 건 아니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결산할 때 만들어져요. 결산할 때. 그래서 지금은 자산 넣고 부채 더하기 자본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결산이 안 끝난 상태에서 재무상태표를 딱 조회를 하니까 이렇게 에러가 딱 난다.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계산서 처분 전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에서 요만큼의 지금 차이가 나 있다. 안 맞게 돼 있어요. 결산 정리분계를 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에 자산 리콜 부채 자본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산 정리분계 전에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했을 때 항상 에러가 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런 에러가 없어요. 손익계산서는 등식이라는 건 없어요. 빼가지고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산출하니까 있으면 빼고 없으면 안 빼면 돼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등식이 성립이 돼야 돼요. 자산 리콜,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지금처럼 에러. 이렇게 에러가 나온다. 조회했을 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이거 결산이 안 했거나 결산하기 전이거나 아니면 했어도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산까지 하면은 저런 에러가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표 입력은 지금 우리가 8번까지 했죠. 일반 전표 입력. 네. 건강보험료 납부까지 했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도 세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거니까 이건 세무서 세금이 아니고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이천시청에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곳은 용산구청에 납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예. 자, 날짜는 여기 3월 10일 날입니다. 자, 3월 10일 날 전표의 1년 번호를 보면 처음에 소득세 납부한 건 1번, 두 번째 건강보험료 납부한 세 줄이 2번, 이렇게 하나의 전표는 같은 번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입력하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 출금 전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금 납부했으니까요. 1번 출금, 예수금이죠.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예요. 예수금, 거래처는 지나가고 거래처를 여기다 용산구청이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용산구청. 저교회는 지방소득세 납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은 22,530원이에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과세표준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래서 22530. 이렇게.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이에요.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이걸 예수금으로 부채 증가로 봤으니까 납부할 때 차변에 기억해서 부채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10번 해보겠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계약금인지.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상품 구입 계약금 같은 거는요,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품 구입하는 계약금. 그럼 또 무슨 계약금이 있느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오늘 이번에 상품 창고를 하나 짓기로 했어요. 창고. 그래서 이천건설에다가 창고를 짓기로 그 시공 계약을 맺고 오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입금했다. 그러면 그것도 선급금이냐? 아니에요. 자, 계약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계약금은 선급금이 맞습니다. 선급금. 자, 선급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좌 자산에서 여러분 공부했어요. 선급금과 선급비용이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창고 건설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게 개정 과목이 뭐냐면 그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론 개정 과목 공부할 때 어디서 했냐면은 유형 자산에 나오는 개정 과목입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이 끝나면 건물로 대체가 돼요. 건물이 완성되기, 준공되기 전에 지출된 것을 전부 다 임시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창고 건축 또는 본사 사무실 건축, 그런 건축에 들어가는 계약금들, 그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고 나머지는 다 선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선급금. 반대로 우리 회사가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선수금 부채예요. 그건 선수금. 그래서 계약금 개정 과목 여러분 있잖아요. 선급금과 선수금이 있어서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선수금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채예요. 미리 받았으면 부채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니까 선급금은 지급했다는 거예요. 미리 지급했다. 그래서 이건 자산이에요. 지금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산인 선급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차변의 선급금 계정 450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도 개정 과목이 자산이에요. 뭘까요? 예, 보통예금. 그래서 대변에는 자산 감소가 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개정 과목 간의 변동이 일어나는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자산 총액에 변화가 없으면 부채와 자본도 변화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3월 20일 날 날짜를 3월 20일로 고쳐주시고 차변의 선급금, 이 선급금은 채권에 해당돼요.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데일리룩에다가 지급했으니까 거래처가 데일리룩이 되겠고 적용
적용은 밑에 없죠. 적당한 것이. 상품 상품 계약금 이렇게 쓸 거예요. 상품 계약금. 상품 계약금 해주시고. 자, 금액은 4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보통이고요. 적용은 상품계약금 그대로 복사하시고 대변에 450만 원. 네. 자, 선급금도 거래처 코드 1002번 코드로 들어가야 되고요. 대변의 보통예금도 코드로 9800이 코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처 관리가 코드로 돼야 되니까 이 두 개는 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요거는 그 증빙이 계약금 지급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견적서를 받은 게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 견적서를 주고받은 것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견적서라는 건 반드시 견적서 주고받고 그냥 끝낼 수도 있잖아요.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증빙이 돼야 돼요? 통장 계좌 이체 내역이 이 선급금 거래의 증빙이 결정적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증빙들을 봤습니다. 세금 낸 영수증들, 그 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 또는 급여 대장, 출장 품위서, 여비 정산서 내지는 애경사 같은 경우는 초대장 이런 것을 우리는 증빙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분계 연습을 같이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잘 따라 하신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네, 개정 과목 정리가 빨리 돼야 되니까요. 개정 과목 암기 아직 많이 부족하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풀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166페이지까지 풀이가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의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급받은 교재에 부록에 보시면 개정 과목을 잘 설명해 놓은 부록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e-러닝 공부할 때도 참고하시라고 거기 PDF 파일로 올려드린 게 있는데 5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545페이지는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에서 개정 과목들만 쭉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냥 3장 정도 되나요? 개정 과목이? 예, 이 교재를 들고 있을 때는 개정 과목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보면은 핵심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 개정 과목 정리가 아주 중요하다. 예, 해주시고요. 다음은 167페이지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가끔 하나 정도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라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문제 정도. 자, 그러면 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것은 뭐냐? 이 필요한 지식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증빙을 보고 회계 처리를 해봤는데, 증빙이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한다. 일정 사업자와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된다.
가로 열고 정규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증표 요 4개. 네 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 시에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를 해야 되는데 어떠다가 그러지 못한 경우,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지출증명 미수취 가산세 거래 금액의 2% 이때 이거를 법인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가산세가 일단 납부가 된다. 회사는 말이죠. 일부러 가산세를 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원들에게 교육을 잘 해서 3만 원 초과 거래는 정규증명서류로 수취하자라는 그 신입사원 교육을 잘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법인세 신고할 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법인세 신고할 때 1년치를 모아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전표 입력할 때 아예 그때 작성을 해놓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거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아이캔박스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규증명서류의 이해, 지출 증빙 수취,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만원 초과 거래 중 제외 대상 거래가 있으므로 검토하여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정규증명서류 아까 4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가산세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제외 대상 거래도 있다 이거. 제외 대상 거래.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회사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냥 보험증권이 증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산세 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에 세금 내는 것도 정규증명서류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지서, 은행에 납부하는 그 고지서가 그것이 증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아까 그 4가지 정규증명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꼭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규증명서류의 범위가 여기서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가산세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행과제 해보면은요, 여기 이제 영수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간이 영수증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어요. 지금은 다 그냥 일반적으로 영수증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수증의 단점이 뭐냐? 영수증을 세무관서에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공급자에 대한 것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 업태와 종목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급받는 자, 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거나, 어떤 식당은 저기 누구누구 귀하 이거 안 써줍니다. 영수증 해줄 때 그냥 영수증 필요하세요? 빈 종이를 그냥 줘요. 빈 종이. 귀찮다 이거죠. 귀찮아. 써줄 시간도 없어요. 써주세요 하면 여기 금액 써줄 거예요. 여기다가 회사가 어떻게 되죠?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영수증 그냥 주워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거면은 그냥 인정이 되는데 금액이 큰 거는 이 비용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규증명서류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증빙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산세 낼 수가 있다. 왜냐? 이건 정부기관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사업자예요. 일반 사업자에게
6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받을 때는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서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와 유사한 문제들 이제 시험에서 혹시 만나게 되면은요, 문구점에서 문구류를 구입했다 그러면 어떤 개념 과목으로 처리할까? 어떤 개념 과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으면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모품비. 자, 나는 사무용품비로 했다.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떤 사람은 소모품비로 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개정 과목을 2개 이상으로 처리해야 되는 해도 맞다고 채점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예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라 하고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사무용품비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문구류 구입한 건 여러분 시험 대비할 때는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나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것 그러면 사무용품비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겠죠. 출금조표 하면은 대변의 현금이고 차변의 소모품비에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됩니다. 자, 수행 2번을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자, 날짜가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1번 출금하시고 소모하면은 소모품 B가 있는데 800번 때 써야 됩니다. 830번 소모품 B고요. 거래처에는 호서문구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호서문구. 적요에다가는 화일 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수증에 그 품목이 있어요. 화일 구입. 금액은 6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자산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 6만 원만큼 감소한 만큼 부채나 자본도 감소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자본이 감소했죠. 비용 발생은 자본 나중에 결산하면 그 금액만큼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다. 비용하고 자본은 반비례.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은 감소. 수익과 자본은 정비례.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 비용이 증가하면 자본은 감소. 그래서 자산이 감소한 것만큼 비용 발생은 결산을 하게 되면은 자본의 감소가 된다 이거예요. 자본 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3번 해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회계 메뉴에 가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법인세 신고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 쪽에 있어요.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양식이 나옵니다. 탭이 2개가 있는데요. 2번 탭에다 입력을 하고 1번 탭에서 집계를 합니다. 자, 2번 여기 현재 2번 탭이 먼저 열려 있어요. 자, 거래 날짜는 영수증에 있는 날짜 그대로 입력합니다. 2023-0402. 상호에는 호서문구, 성명은 이사랑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사업자 번호 하이폰 빼고 숫자만 입력하면 하이폰 자동으로 붙어요. 금액은 6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엔터를 하면은 구분란에 커서가 오게 되면 이렇게 표가 하나 나타나요. 이게 이제 검토하라는 내용이 이거를 검토하는 겁니다. 자, 요 6만 원 이 그 호서문구 거래가 부동산 구입이냐, 주택 임대냐, 택시냐, 항공기 용역이냐, 간주 임대료냐, 뭐 국가 등과의 거래냐, 농어민과의 거래냐, 금융보험 거래냐, 지역이 주소가 읍면 지역이냐, 서울시죠. 읍면 지역이 안 된다 이거죠. 뭐 사업의 양도냐 등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행료냐. 뭐 이런. 자, 여기에 지금 15번부터 35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 것이면은 여기서 그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만약에 국가 등과의 거래다 그러면 19번 넣어주는 거고, 이것이 보험회사의 거래다 그러면 16번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여기 코드에 있는 것은요,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서문구에서 구입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비워두는 겁니다. 여기를 엔터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 코드 아까 소모품비 처리했던 거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소모품비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고, 아까 그 코드 보고 와서 직접 입력해도 돼요. 소모품비 830번. 저교에는 화일 구입 똑같이 전표 입력할 때. 네,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1번에서 집계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여기 클릭해 보시면 총계 한 건에 6만원, 명세서 제출 대상 한 건에 6만원,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만약에 아까 이거 여기에 어떤 그 코드를 우리가 입력하면은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라는 곳에 집계가 되는데,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은 이거는 가산세 제외. 가산세가 제외된다는 것이고요. 12번에 집계된 거는 가산세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 6만원 곱하기 2% 해가지고 법인세 낼 때 미수치 가산세 함께 납부를 해야 돼요. 네, 요거는 저장 단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양식들은 닫으면 다 저장이 되는데, 영수증 수취명세를 닫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자동 저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해야 저장이 됩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닫으면서 저장한다라. 이것도 알고 계십시오. 네,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168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금 관리 관련된 것과 결산까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